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의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다섯 가지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째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전세 보증금에 못 미치는 경우, 즉 일명 깡통 전세 유형이고요. 두 번째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으로 제3자가 개입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속여서 사기를 치는 그런 유형이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임대인이 하는 건데요.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담보권 설정하는 유형. 계약 체결해놓고 등기부를 떠봤는데 아무런 담보권이 없어요. 근저당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 바로 직전에 근저당 같은 걸 설정해 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임대인이 이중계약을 하고 도망가는 경우, 이거는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임대인이 잔금 지급 즉시, 즉 잔금을 주면 이걸로 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말소를 안 해주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번 유형, 즉 깡통전세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깡통전세가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깡통전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 복잡하게 행해지는 것도 있고 좀 단순하게 행해지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깡통전세 유형의 그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신축 빌라를 이용하는 거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양수인, 이렇게 셋이 관여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이제 2억 5천만 원의 분양을 원하고 있고, 분양대행업자는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하겠다는 임차인을 구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축주랑 임차인 사이에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3억 원이 건축주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건축주는 그 중에서 분양 수수료로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분양대행업자한테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2억 5천만 원은 이미 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분양대행업자 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을 하는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자본 양수인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 무자본 양수인은 그냥 단순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권유를 받고 오는 사람도 일반인들도 있고요. 아주 악질적인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나 노숙자들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대행업자나 브로커가 데리고 무자본 양수인에게 건축주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버리고 빠져나갑니다. 요런 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깡통 전세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건축주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2억 5천만 원의 이 건물을 처분을 했죠. 임차인 역시 자신이 의도한 바에 따라 3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임차인이 되었죠. 그리고 분양대행업자는 분양대행 수수료로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가져갔고요. 그리고 무자본 양수인도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갭 투자를 한 셈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네 명이 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깡통전세가 이루어지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무자본 양수인은 이제 더 이상 무자본이 아니라 자본이 생긴 셈이 됐고, 왜냐하면 그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테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도 3억 원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즘에 갑자기 이 깡통전세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 무자본 양수인은 그야말로 무자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당연히 반환할 수 없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부과되는 세금도 납부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3억 원에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겠죠. 경매 비용이랑 당해세, 이런 선순위 채권들 배당되고 나면 결국 임차인은 전세금의 반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깡통 전세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선순위 담보권 같은 게 있다면 더욱 상황은 안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면,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겠죠.
그래도 지금 법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뭐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무자본 양수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이건 구제 수단이라기보다 이거는 뭐 범죄를 당했으니까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 형사 절차 과정에서 자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합의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조의 깡통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구성요건인데 과연 위의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즉 쉽게 말해서 아까 그 과정에 있어서 관여했던 누군가가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한 게 있는지 사실 되게 애매하기 때문이죠. 네, 만일 처음부터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를 모집을 해서 깡통 사기를 기획해서 한 거다, 그리고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도 이를 알고 가담한 것이다, 또 이게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아니면 깡통 전세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뭔가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게 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단순히 시세가 지금 전세가보다 더 낮다라는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뭐 깡통 전세를 당했고 사기죄로 고소를 이제 고려하신다면 먼저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전에 이 사안이 과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무작정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거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오히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다, 그럼 일단 고소는 기본으로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구제 수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 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경우에나 다 기존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받아낼 수 있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이후 소유권이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되면 양수인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일체를 그대로 승계를 하고, 그리고 이때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를 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판례에 따르면 깡통 전세 사안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판례의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내가 깡통 전세에 걸려들었다,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게 되면, 그리고 지금 소유자가 한테 보증금 받아내는 것보다 전 소유자한테 받아내는 게 수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뭐 바로 이렇게 기존 소유자한테 나는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의사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기존 소유자한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건축주가 뭐 돈을 들고 날랐거나 아니면 법인인데 뭐 파산했다, 뭐 대표자가 뭐 잠적을 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뭐 최후의 수단 같은 것들이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더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안 된다. 그리고 권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서 성실하게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모든 깡통 전세의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요.
각각의 사안별로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로 이제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를 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액도 피해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과실상계 등으로 인해서 상당액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네, 이거는 구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뭐 임차인이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낙찰을 받는 거죠. 근데 이는 결국에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들, 즉 비용, 세금이나 선순위 담보된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변제를 하고 의사에 반해서 사실 원하지도 않는데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온전한 구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의 대표적인 유형과 구제 수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번에는 전세 사기의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